국회의원으로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는 게 조금 국회 관행으로 보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임의용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미대쪽 우리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를 떠나서 가장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미세먼지와 기타 대기 오염 물질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갖고 저희 보좌진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교육부 내의 예산을 활용해서 학교 내에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체육관을 신축한다든지 등등 교육 사업을 많이 펼쳐왔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가 아직 재난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간주하는 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을 시는 미세먼지를 유발시킨,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법안인데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상임위를 가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공론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 미세먼지 토론회를 우리 LH 연구원과 공동으로 하게 된 것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발 원인이 약 5~60%,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발 원인이 또 10 내지 15%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현상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약간 자포자기한다든가 또는 우리 노력을 등한시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LH 연구원이 도시 생활 공간 내에서 지자체와 시민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LH 연구원을 모범으로 해서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차원은 아니겠지만 작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와 효력이 있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연구와 검토의 결과를 갖고 구체적으로 국민들 실생활 속에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입법으로서 보완을 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우리가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하고 중국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자체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오히려 미세먼지를 용인하는 그런 관계부 장관의 발언도 나오고 정말 답답한 측면도 있지만 길게 본다 그러면 중국도 경제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는 조금 저희가 외교적 노력이라든지 통상 교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체 노력이 준비되지 있지 않으면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H 연구원과 하는 이 공동 토론회가 저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사회 각 영역 부문에서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 시사점을 크게 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슈를 생각해내고 구체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LH 연구원의 우리 송경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이 전체 차원이 아니라 각 시도 지방 자치들과도 협력을 해서
이런 관련 논의들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번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는데요. 뭐 도시 모델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좀 좋은 대책이라는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옛날부터 경유차 대책 이런 것도 하고 했지만 요즘 3만3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또 심각하게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게 또 국제적인 이슈로 좀 전환되는 그런 과정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무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대책들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향후에 국제적 이슈가 되었을 때 방어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우리 송경환 원장님 그리고 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종건 연구위원님 그리고 또 이건원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성종상 교수님 비롯해서 패널분들 전부 미세먼지 관련해서 권위자들이신데요.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 이 규제하는 방법들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은요, 공간 구조 형태가 이 차를 통제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도시들이 유로 6 이하 차들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슈투트가트에서 이런 상징적인 거를 보여줬어요. 유로 이제 8 해가지고. 네. 그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 중심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이러한 이제 변화 추이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건 측정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캐쳐한 거고요. 이 보면 이게 측정소가 바로 이게 도로에 미세먼지가 많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우리한테는 빨리 좀 시급하게 바꿔줘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측정 예보도 보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폴란드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여기 바로 버스 정거장에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상황을 인접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내에는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미세먼지 PM10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생성 물질에 대해서도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뭐 이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생태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생태적인 방법을 해결하면은요. 일단 1차적으로 뭐를 해결할 수 있냐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1인당 최소 면적이 최소 면적이 생활 녹지 면적을 9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건원 교수가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제 미세먼지 흡착률이 좋은 수종을 선별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가로수인데요, 보통 도로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가 이제 입이 있잖아요. 입하고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가 보통 평균 3m에서 4m 정도 높이가 됩니다. 보행로로 가다 보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차가 있고. 그러면 이 먼지가 날아가면 흡수해 줄 수 있는 건 가로수인데 가로수는 우리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밑에는 뭐 하부 식생을 만든다든가 하지만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이런 모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거는 워싱턴 DC에서 옥상 녹화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한 거고, 뭐 이거는 또 저기 독일하고 영국이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나와 있는 결과값이고, 이러한 연구 분석들을 보면 식생이나 이런 녹화를 해가지고 도시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게 한 15에서 40%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석회석을 가지고 방음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석회석은 물투수율이 좋아가지고 식생을 살리는데도 사는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요. 아니면 고속도로 중앙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장 저기 흡수율이 좋다는 이끼를 이렇게 심어서 하는 경우죠. 이건 이제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끼판을 이제 이렇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위에서는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건물에 이렇게 벽면 녹화를 하면은 막 벌레가 생겨서 막 건물에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이게 벽면에 딱 붙여놓으면 바람에 날아가는데 벽에 붙여놓으면 바람이 통과가 안 되면 미세먼지 흡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간격으로 해서 거는 거죠. 여기다가 그 벽하고 이 수직 녹화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하고도 이상이 없어요. 건물도 이상 없이 이렇게 이제 걸었다가 내렸다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네덜란드는 이 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면서 바람과 먼지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차가 다니면 바람이 이렇게 계속 날아오잖아요. 바람이 없는 날도 바람이 있어요. 차가 다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해서 이 방음벽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렇게 식물로. 그러면 이 수많은 바람들이 오면서 먼지를 바로 이렇게 흡착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아이비 식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험한 걸로 보면은 PM10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를 흡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 저희 나라는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유럽 국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이런 칼슘, 마그네슘, 뭐 아세테이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살수하는 걸 하고 있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광촉매죠. 광촉매는 어떤 산화티탄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을 햇빛이 비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을 이렇게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분해시키면 나오는 게 이제 질산염이에요. 이거가 또 환경에 뭐 해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독일의 그 프라운호퍼 같은 데는 보니까 이 질산염을 비료로 쓰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산염이 흙하고 만나면 이게 비료 성분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면 지금 SH 같은 경우 지금 공동주택 벽에다가 이렇게 지금 페인팅을 칠하는 뭐 이걸 지금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고 지금 LH도 지금 평택 신도시에다가 뭐 이러한 걸 좀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터널이나 지난번 언론에 약간 질타를 받았던 서울시에서 만든 강남에다가 도로에다가 코팅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 뭐냐면 도로 바닥에다 하게 되면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뭐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독일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수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끼판이에요. 이끼판인데 3m, 4m.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밑에 딱 높이를 맞춰 4m로 맞춰가지고 이거 하나가 미세먼지 25%. 가로수로 따지면 275그룹. 그러면 축구장으로 따지면 축구장 2개하고 좀 넘어요. 그 면적의 양을 요 4m, 3m, 4m가 다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BBC, CNN, 뭐 언론에 뭐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그 여기에 이제 IoT가 있어가지고 IoT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측정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즘 이제 뭐 약간 문제점도 나오고 식물이 뭐 죽어버린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뭐 이런 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자동차가 달리면 미세먼지가 나오고 배기가스에서도 미세먼지가 이제 질소산화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세트로 다 개발했어요. 이거는 자동차 타이어에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트럭이나 이런 데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데다가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차 지붕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사례들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시다시피 이게 2.6m에 100m의 길이를
이제 있기를 했어요.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가. 근데 이 도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이제 유럽 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PM10이 1년에 환경 기준을 35번 이상을 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물고 보안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온 데가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도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측정소 단위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35회가 기준인데 여기는 63회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끼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뭐 이끼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여러분들 이끼가 다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보면 이끼는 거의 전 세계에 한 2만 종류가 있답니다. 2만 종류. 여기 독일만 해도 120개 종류가 있고 철이 몇 개. 그다음에 여기는 12,000개죠. 잘못 썼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860개 정도의 이끼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필터가 하나, 둘, 세 개를 올리면 이게 한 3m 60 정도 되는데 이거 하면은 보통 이 주변에 있는 거를 거의 80%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멕시코 시티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도심지 중앙에 있는 관통하고 있는 고가도로 밑에 있는 이 기둥에다가 이걸 설치한 건데요. 약 도시 내에 있는 한 700개 정도의 기둥에다가 이걸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효과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촉매를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가지고 병원 건물 외벽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통과하는 승용차 한 1,000대 분량의 양을 이렇게 중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런던 버밍햄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리빙 그린 월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 관통하는 고속도로인데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상태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식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질소산화물 40%, PM은 60% 정도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렇게 도심지의 도로를 이렇게 덮는 작업이라든가 최근에 또 이태리 그 스테파노 보이리가 제안한 저기 어디죠? 중국의 산림 도시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요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 내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의 역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기차 누가 알아봐도 친환경 차인데 전기차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결국 화석연료를 때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 장치에는 흡수 당연히 유리하고 좋지만 그걸 돌리는 건 결국 뭘까요? 결국 에너지고 화석연료죠. 결국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고 전기가 더 필요하네. 그래서 뭐 어떤 발전을 또 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오염원을 만들어내는 되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구조의 순환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 측면에 연구들이 돼서 초전기를 적게 쓰는 쪽으로 연구들이 돼야겠고 에너지원을 변경하는 쪽도 연구가 돼야겠죠. 하지만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 생활 공간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 가자는 게 저희 말씀이고 그게 화두에 그 첨도에 서 있는 게 우리의 자연 그리고 식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말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게 과연 현명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챔버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 요거는 이제 오늘 자리는 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전북대학교 팀에서 좀 이 부분을 좀 같이 실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물을 특정한 챔버에 넣고 거기에 이제 오염원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실험을 한 그런 것이고요. 하부 식생부터 뭐 교목이나 지피 식생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도시 공간에서 만나기 쉬운 식생 위주로 좀 연구를 하였습니다.
하부, 관목, 교목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였고요. 네, 저감량 측정 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빈 챔버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미세먼지가 가라앉기 때문에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고 그거 식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의나 좀 더 발전될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의 연구를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 여기 보시면 챔버가 비어 있을 때는 한 40% 정도 하지만 IB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한 29 그러니까 20, 거기서 한 30 정도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IB만이 들어갔을 때 30% 정도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m 제곱당 이제 감소량은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에 대한 실험이 되었습니다만 뭐 이제 관목 및 교목 쪽에서는 주목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고 실제로 여기서도 한 36 정도 감소하는 36%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생 연구는 뭐 면적에 대한 이야기, 뭐 소위 많이 얘기하는 그 입상 면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돼야 되고요. 실제로 그 인면적 단위로 얼마나 감소시키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여기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이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끼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식물이 죽어. 이끼도 죽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목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제일 이제 도시나 도시 가로수를 이제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이없는 거는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나무를 쳐주세요. 우리 집에 빛이 안 들어올 때 나무를 쳐주세요. 이런 요구 훨씬 많고 지자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로수나 도시의 식생은 결국 그냥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필요악의 존재예요. 그냥 녹색이 있으니까 그냥 보기 좋잖아. 그리고 왠지 도시에 당연히 뭐 자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연구된 적이 없죠. 실제로 뭐 선도적이지만 대구시에서 예전에 워낙 온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걸 낮추려는 노력들을 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시 내에서 한 번도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최대가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에 자연 상태에 있는 식생에 비해 도시 내 식생이 들어오면 70%에서 80%밖에 효율을 못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염원이 많아서도 있지만 우리가 도시 배치하거나 건물 배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나무 그냥 쳐내고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심고 토심이 확보되지 않은데 그냥 심고 죽었네. 도시에서는 나무가 잘 안 자라네. 이런 식의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나라 중에 하나는 뭐 유럽일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이 얘도 있죠. 싱가포르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에서부터 도시 공간 내부에 여기저기 다 정말 좀 열심히 심었죠. 열심히.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 건축에 식물을 붙였을 때 건물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분포한 이끼만도 200종류가 넘습니다. 그중에 내한성이 있는 이끼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끼를 연구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저 재정적 지원 없이 자기 혼자서 그저 관심사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연구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좀 대대적인 지원과 좀 도움을 이번 기회에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붙었을 때 정말 도시에서의 우리가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유럽에서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는 이제 특정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실제로 식물을 한 가지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을 복합적으로 심어서 요 식물이 계절에 맞지 않을 때는 요 식물이 나타나고 요 식물이 맞지 않을 때는 요 식물이 나타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뭐 알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외국 사례입니다만 우리 식물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온도, 어떤 오염원, 어떤 빛, 어떤 물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계절에 얘네들이 잘 자라고 가장 활성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되어서 이런 식의 캘린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감 기법을 보았고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건 주로 자생적 적용 기법입니다. 그래서
각 공간 특성별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붕, 벽면, 기둥, 바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이게 좀 정리한 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좀 만들어서 좀 LH에서 좀 수고해 주셔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에어리어 5개에 대해서 5군데 지역에 대해서 적용한 것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뭐 지하차도 인면부터 뭐 소광장, 방음벽에 어떤 식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이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넣었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김 박사님이 시작할 때 그 변화된 이미지 보여주셨는데 저는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던 지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주로 학교가 있는 지역이고요. 주로 상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육교가 있고 이제 주로 도시의 이제 생활 상가들이 배치한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가능한 기술 범위 내에서 정리를 일단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상 상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의 끝인데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아까 이제 말씀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드렸습니다만 물론 중국발, 뭐 북한발 외부 용역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도시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포가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 방식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쓸 수 있는 것부터 초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식생을 넣는 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몇 개 설치해서 돌리는 것도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도시 구조를 전체적으로 그런 통풍이 잘 되고 그런 와류나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같이 노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인사 말씀하실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결국 중국이 좋아져서 외부 문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쳤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 준비는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히 도시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나 좀 더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바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통행에 이용하는 주 생활 도로들부터 찾아서 이런 식의 식생 기법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기법들까지 총동원하고 정말 긴급한 날에는 뭐 이렇게 포그라고 하는데요. 이제 물을 이제 약간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오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물을 이제 흩어뜨려서 분사하는 방식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저감을 해야 되고, 특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대중교통 구간들. 그러니까 마냥 차를 못 다니게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텐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라든가 버스, 우리 더울 때 요즘 버스 정류장 주변에 이것저것 뭐 하는데 그것처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뭐 KTX 같은 데 가면 있죠. 부스가 추위를 막는 부스 같은 게,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에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탈 수 있게.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쾌적한 생활도를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쾌적하게 그걸 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을 때야 시민들이 자동차 이용을 포기하지, 그냥 이런 것도 없이 자동차 이용을 포기하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는 건 당연히 유의미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밀라노나 이런 도시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랑 복합적인 방법들이 같이 이용돼야 훨씬 더 시민 체감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그 토론회에 미세먼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 배출원별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로 이동 오염원 및 그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은 한 30%로서 수원이나 서울, 안양보다 좀 높은 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 영향, 북한 영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영향이 있어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성남시는 그 미세먼지 없는 걱정 없는 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문세민 시장님을 비롯해서 2022년까지 30% 저감시키기 위해서 19 마이크론 저감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론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은 한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5개 사업, 그리고 경유차 조기 폐차 등 9개 사업, 그리고 부서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서 송파, 하남, 의왕, 용인, 강주 인근 도시와 공동 대응하기 위한 환경 협의체를 지금 구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 부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 홍보 그리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배출 감축을 위해서 환경 오염 배출 업소 관리를 업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지원 등 민감 계층, 실내 공기질 무례 측정 등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측정소 8개소 설치, 그리고 대기 오염판 시민 알리기 위한 알림 전광판을 12개 설치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세먼지 정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림 강화하기 위해서 성남시 홈페이지에 측정소마다 측정한 거 실시간으로 앱으로 측정해서 알려주는 앱을 이번에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구 발표한 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도시숲 조성 하기 위한 도시 녹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생활환경 숲 조성에서 단절 녹지축 연결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과 시민 참여 마을 정원 만들기, 그리고 학교 숲 푸른 쉼터 조성 등 조성하고 조림 및 숲 가꾸기, 그리고 산림 휴양 공간 및 숲 탐방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 조금 전에 발표한 도시 생활 공간하고는 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오늘 연구한 거 봐서는 한 해 우리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점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 이제 시행이 되는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도 지금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지자체는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경유차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가 급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이제 모자라는 이제 보강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충전기 설치를 하기 쉬운 것은 이제 공동주택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을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주차장 면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어느 정도 지침이 정해지면은 충전 시설 쉽게 설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도 느끼는 점인데 사계절 가로수가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지 저감이나 소음 방음벽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고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간단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농도의 평균값이 중요한가, 일평균값이 중요한가, 연평균값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영향이 알게 모르게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유도 마찬가지로 연평균값을 상당히 중요하고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의 1차 배출이 2차 배출됐을 때 싹스 영향이 큰 건가 낙스 영향이 큰 건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썩스 영향이 큽니다. 중 같은 경우는 화력에 의한 석탄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분석을 해보면 썩스 성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저유황유라든가 또 이게 도시가스 보일러 보급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썩스 성분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낙스 성분이 많아서 이 부분이 많이 저 미세먼지에 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중국도 이제 낙스 성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한 2억 대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러면 런던 스모그 얘기하셨고 LA 스모그 얘기하셨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좀 성향이 틀립니다. 런던 스모그는 콜에 의한 거고 LA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철에 광학반인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 영향하고 또한 그동안에 이제 사업단지 주변에 있는 뭐 추적되지 않았던 VOC 성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상 현상하고 겹치는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측정소 관련 분야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측정소라는 원래 주변의 공기질의 영향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에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의 코 높이 한다 그러면 이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리고 주변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측정소를 높이 올려야 되냐 이런 농담 삼아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측정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대기오염 조사하고는 좀 구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배경 측정망, 기본적인 데이터 측정망 그리고 도시 측정망 그리고 도로변에 의한 것을 별도로 측정하면 도시 측정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상태에서 운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분야는 같이 고민해 나가서 해결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는 내일 이제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전과 달라진 점은 그동안에 환경부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많은 민간 오늘 대표님도 내일 또 참석하실 텐데요. 이런 많은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혹시 생길 수 있는 관계부처 간의 이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 화목 보일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또 국민 취약계층에서 어떻게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관련 부처들이 어떻게 더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발표한 것도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또 이게 연구와 로드맵을 그려서 해나갈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로서 중요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법에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께서. 그래서 이런 분야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고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 내지는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뭐 학교 중에 공기정화 시설 설치도 있지만 식목식재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들어간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정부에서 국민들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오늘 또 발제에서 나온 것 같이 대중교통 승강장이 상당히 처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 또한 미세먼지 휴식 공간, 뭐 미세먼지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큰 돈이 아니지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이게 분산시키면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도시숲이 오히려 바람 통로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계획을 잘 단지 계획이라든가 지역 계획을 잘 수립하면 뭐 소위 말해 예전에는 에코 코리도 해가지고 바람길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생태와 연결된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시 내의 습지 특히 LH에서 만든 여러 도시들은 또 습지를 많이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런 그 습지와 또 식생 또 바람 이게 어우러져서 하는 좀 쾌적한 도시가 되고 그런 계획들이 이 단계부터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KEI와 함께 저희 단체가 한 5일간 그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네, 오늘 좀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멋있나요? 여기 보시면 830명의 설문은 했고요. 질문지 하나가 거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이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에서 응답자의 70% 정도가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는 거주지 뭐 경기도, 서울 이런 걸 상관없이 하지만 직장이나 경제적 기반 시설 때문에 고민 중이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30명 중에 초미세먼지 자녀가 있는 그 대상자가 70%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불편한 경험으로 뭐 되게 이제 거의 많이 비등하게 나왔는데요. 제일 많은 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환기가 시키기 어려워 요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며칠씩 반찬을 만들어 두거나 반조리 식품을 사 먹는 게 일상이다. 또는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보면서도 배경에 있는 초미세먼지만 보게 되거나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에만 집중하게 된다. 예, 이런 예시도 있고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비 지출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한 600명이 넘는 응답자 수가 미세먼지와 관련 용품 구입 유지에 매월 생활비의 5% 내외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문 조사를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미세먼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에 절대 뗄 수 없는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나오신 나와서 이제 발표해 주신 발제 자료도 이 대안으로 하나로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녹지 비율을 높인다고 예산을 많이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좀 무모하다 싶지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실내 공간에서는 공기정화 장치나 환기 장치를 가동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고 있는데 건물 밖에서는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뭐 저희 카페 10만 명 회원 중에 어떤 분들은 서해안 뭐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자연 친화적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뭐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가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지자체든 정부든 그 예산 편성이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연구도 되고 시행도 되고 시범도 되고 또 주민들이 뭐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도 되는 그 기초가 다 마련된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 편성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뭐 WHO에서도 그 포럼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연간 흡연 사망률보다 전 세계 인구가 더 높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이 그런 발표도 있었듯이 뭐 할 수 있는 거라면 정부, 국회, 뭐 지자체, 국민 할 거 없이 이젠 미세먼지, 온실가스, 환경을 좀 일자리 경제 너무 돈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 미세먼지도 하나의 산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협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나 환경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왜 자꾸 피해를 봐야 돼? 결국은 중국발이 80% 이상이고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게 단데라고 1차원적으로 주민이나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아까 발제하신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는 상당 부분 구개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오염원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좀 불편할수록 세상을 좀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데 저희 좀 이게 발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또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서울 이 지금 모델은 도시라고 하면은 경기도나 서울 위주로 이제 그 발제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도시뿐만 아니라 어차피 뭐 전 국민이 5천만 명이 2천만 명만 수도권에 사는 거지 나머지 3천은 지자체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량에 대한 이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서울에서 매립이 안 되니까 경기도로 이전을 하고 거기서 매립이 안 되는 건 또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에 대한 부분도 좀 지자체나 정부에서 대책을 지금 법안 관련 대책은 제도는 있는데 너무 미미하다. 이걸 아까 그 환경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SRF나 이런 법적인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서울만 조금만 벗어나면 경기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아니면 이제 뭐 시골은 당연히 더 볼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폐기물 소각에 대한 대책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도심은 아니지만 도시와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경기도 외곽에서 벌어지는 소각 그 문제들이 서울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책 하나 세우고 또 사후 대책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세먼지의 이런 순환 구조를 사람의 심장의 순환과 이제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도 좀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입동에서 청명까지 약 6개월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름철이 시작되는 청명에서 입동까지는 사실은 그 미세먼지 피해가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심하고 6개월은 좀 비교적 약하고 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왜 그런 부분이 있을까를 고려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그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 뭐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녹색 식물이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그 녹색 식물이 적어지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녹색 식물을 확보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같은 데서도 이제 낙엽수를 심지 말고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를 좀 적극적으로 심어서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침엽수만을 심어가지고 저감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생활권 내에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신 여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가로수나 산림 위주가 아니라 벽면이나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생활과 밀접한 주변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녹화를 하고 특히 겨울철에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겨울철에도 잎을 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를 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먼지가 정체가 될 수도 있고 미세먼지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지금은 이제 도시의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나무를 심고, 또는 이제 나무를 심지 않을 때 어떤 대체하는 녹색으로 도시를 녹화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태적인 기법들을 활용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중요도 있게 아마 적용될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단순하게 완충 녹지라든지 일반적으로다가 적용되었던 그런 식재 기법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변에서는 다양한 양태의 어떤 그 미세먼지들이 어떤 유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수종이냐, 어떤 기법이냐, 어떤 배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감되는 그 양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결합시킨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도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어떤 유동 형태,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효과의 어떤 여러 가지 대안,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어떤 완충 녹지에 대한 식재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향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생태적 기법들을 단일 또는 뭐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연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성남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선형 녹지를 하나 예로 들었듯이 어떤 그린 네트워크라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녹지망, 이런 부분들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도시 내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 시설들을 도시계획 시설로 도입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주거단지 내부에는 사실은 녹지들을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관리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 단지 내에 있는 뭐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또 지금 뭐 환경부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숲이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 녹화 사업들을 잘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좀 협력해 나가는 그런 체제도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 소관 업무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연결을 한다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곳곳에 있는 것들을 좀 잘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태적 기법들의 어떤 기능성과 항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리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리에 대해서 이제 품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관리 부분들을 단순히 뭐 설계 시공 이후에 부수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공종으로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기법에 도입된 식물들이 계속해서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가 동시에 도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산 편성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향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대안으로서 그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지 관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도 뒷받침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태적 기법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뭐 단지 내에는 그런 어떤 생태적 기법,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간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식의 어떤 기계적 장치라든지 화학적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하는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권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단일의 방식보다는 지금 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좀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다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환경부 이제 과장님께서 선택과 집중 관리 구역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100번 공감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미세먼지를 저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권 내에서 그렇게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는 해법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발굴된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적용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집중과 선택으로 조금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 기술 중에서 우선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취약 지역이라든지 미세먼지의 발생량들이 많은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든지 장기적인 부분들은 연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다 실증 적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원 교수님께서 로드맵이라는 단어로 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지금부터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 내용들을 보완하고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반영시켜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